자, 이번 시간은 우리 2장 재무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은요 보통 3문제 내외 정도 출제가 됩니다. 제일 적게는 2문제, 많이 나올 때 4문제까지도 나왔는데 보통 한 3문제 내외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 파트인데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묻는 파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재무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묻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별 3개죠.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보통은 화폐 시간 가치에서 1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 프로세스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는 이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2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프로세스를 일단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다른 과목도 프로세스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먼저 화폐 시간 가치인데요. 일단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자율과 관련된 건데 달리하고 복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달리, 복리. 우리가 이제 달리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는데 그게 이제 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율은 달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은행에다 맡겼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뭐 3%야 이렇게 볼까요? 3%다. 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맡기면 보통 3% 그러면 이 이자율은 보통 연리를 얘기합니다. 1년에 3% 이렇게 얘기해요. 1년에 3%. 그러면 100만 원을 맡기면 1년 뒤에 이자가 3만 원 붙는 거죠. 이렇게 붙어요. 계속 놔두면 그 다음 연도에도 또 3만 원 붙어요. 그 다음 연도도 3만 원. 계속 놔둔다고 치면. 그래서 매년 3만 원만. 그러니까 원금에 주어진 이자율을 그냥 곱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100만 원 맡기면 그냥 3만 원 주는 거예요. 3%다 이렇게 가정하면. 자, 그런데 이제 복리는요. 이 원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의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자가 원금이 됩니다. 똑같이 100만 원 맡겼는데 연리 3%야. 연복리 3%야. 이러면 자, 초년도에 1차 년도에 3만 원 이자가 딱 생겼잖아요. 이게 붙어요. 그 다음 년도에는 103만 원이 원금이 돼요. 그럼 103만 원에 대한 3% 이자가 붙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이 3% 붙은 이자가 붙은 요게 원금이 되는 거죠. 이자가 원금이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복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복리가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요. 이 연복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리의 경우 이자가 부리되는 기간에 따라서 총 이자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자율 그러면 연 단위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복리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이자가 원금이 되는 거. 이게 연복리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자가 원금이 된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율이 10%다. 이런 상품 있으면 좋겠는데.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00만 원을 넣었을 때 그 뭐 첫 번째 연도에는 110만 원이 다시 원금이 되죠. 그럼 110만 원에 대한 10%가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월복리는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 이자가 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복리인데 연 10% 월복리야. 이게 좀 개념이 우리 그 CFP 과정 가면 이거 막 집중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 월복리의 원리율로 이제 불이가 돼요. 원리율로. 원리율로 해서 불이가 돼서 이자가 원금이 되는 횟수가 1년에 12번인 거야.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이자가 원금이 돼요. 굉장히 빨리 이자가 원금이 되죠. 자, 분기복리는요. 3개월에 한 번 이자가 원금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이자가 원금이 되는 거죠. 자, 반기복리는 6개월에 한 번 이자가 원금이 돼요. 즉, 연 2번 이자가 불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복리 기간, 3개월 기간이냐, 6개월 기간이냐, 한 달이냐, 1년이냐 이걸 따질 때 복리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가 더 많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이 더 커진다. 그럼 이자 불이 횟수로 치면 이자 불이 횟수가 많을수록 같은 말이죠. 복리 기간이 짧아야 동일한 기간 동안에 이자 불이 횟수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복리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 불이 횟수가 많을수록 만기 수령 금액이 더 커진다. 많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뭐 일수 찍는다고 하잖아요. 일수는요. 일복리야. 한 달에 한 번 이자 원금이 돼요. 하루 넘어가면. 그러면 막 장난 아니죠.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어찌됐건 요 이제 그 복리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 우리가 뭐 인터레스트 I라고 하는 건 I라는 약자를 쓰는데 이자율입니다. 인터레스트 그럼 우리 영어 배울 때 흥미롭다 뭐 이런 은행이 흥미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인터레스트 이자율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을 빌리면 거기에 지불한 가격을 이자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붙이는 비율 이게 이자율입니다. 기간당 지급하는 이자를 원금의 비율로 표시하는 거. 우리가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자율이 같더라도 우리 뭐 정기예금 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1년 동안 이렇게 쫙 맡기면 1년에 몇 프로 이렇게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적금 같은 경우는요. 뭐 1년을 맡긴다 그러면 그 매달 똑같이 100만 원씩 붙는다 그러면 첫 달에는 뭐 1년치에 대한 이자가 붙지만 두 번째 달에 100만 원은 11달만 붙고요. 세 번째 달에 100만 원은 10달만 붙어요. 이렇게 해서 그 개념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가볍게 좀 알아두시고 수익률은 뭐 총 내가 투자한 기간 동안 납입한 원금 대비 실제로 들어온 이자가 얼마냐 이렇게 비율을 따지는 게 수익률이다. 이거 가볍게 보시고 중요한 건 이자율의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간은 넘버 오브 페리어드 그래서 이게 N이라고 보통 표시가 되고요. 이자가 불이되거나 할인되는 기간이나 투자 기간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연 단위로 보통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현재 가치, 미래의 가치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현재 가치 present value 줄여서 우리가 PV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PV 현재 가치는 오늘 현재 가치 그 자체이거나 아니면 미래 가치를 기간에 따른 할인율로 할인한 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인율로 할인한 값. 그러니까 우리가 연복리를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미래 가치 일단 이거 읽고 하죠. 미래 가치는 future value의 약자 FV라고 하는데 현재 가치의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PV는 현재 가치이고요. FV는 미래 가치입니다. 그럼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되려면 이 현재 가치에다가 어떻게 이자율을 곱해서 우리가 원금 내가 투자하는 원금을 1이라고 한다면 PV 곱하기 1에다가 이자율 있죠. 1 플러스 I의 우리 투자하는 기간 N이죠. N승을 이제 곱해서 우리가 달리 같으면 그냥 1 플러스 I 뭐 요 곱하기 N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건 달리고요. 우리 복리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N승 이렇게 됩니다. N승.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고 또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 PV가 FV가 되려면 1 플러스 I의 N승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래 가치가 됩니다. 반대로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되려면 미래 가치를 나누어서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시험에 공식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자, 어떤 사례를 주고 이걸 공식을 세워라 이렇게 공식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잘 나와요. 자, 그러니까 제가 공식 줬죠. 자, FV는 어떻게 계산했어? PV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승으로. PV는 어떻게 계산했어? FV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으로. 우리 표현할 때는 우리 시험지에는 FV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FV 이렇게 슬래시하고 1 플러스 I의 N승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어찌됐건 어떻게 표현이 되든 간에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하든 이해하든 해야 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이 하나 있는데 정기적인 현금으로는 페이먼트 우리가 줄여서 PMT라고 부르는 거예요. PMT. 페이먼트. 뭐냐면 정해진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야. 그러니까 매월 지급받는 연금. 나는 매달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거든. 이런 거. 똑같은 금액을 계속 받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정액 적립식 투자자금. 예를 들어서 나는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해. 이런 거야. 자, 그 다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의 상환 금액. 나는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리금 균등이야. 그래서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금액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 이게 정기적인 현금 흐름 페이먼트 줄여서 PM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죠.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게 있고요. 기간 말에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비교를 해야 돼요. 요거 문장이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간 초에 투자하는 거 예를 들어서 기간 말에 투자하는 거 기간 말. 두 사람이 동일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데 3번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3번 투자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만기, 여기 만기 시점에 이때 평가를 해요. 얼마가 됐는지 이걸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기간 초에 투자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라고 보세요. 자, 1년에 한 번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투자하고 또 1년 뒤에 투자하고 1년 뒤에 투자해서 여기 마지막에 3번 투자해서 마지막에 평가 얼마 이렇게 만기 금액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것은 그냥 개념상으로 보면 뭐 1월 1일 0시에 투자를 합니다. 올해. 그다음에 내년에 1월 1일 0시에 또 투자하고요. 내년에 또 1월 1일 0시에 투자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1월 1일 0시에 돈을 찾는 거야.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투자한 금액은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불이가 되죠. 두 번째 투자한 금액은 한 번, 두 번의 불이가 되고요. 세 번째 투자한 금액은 한 번만 불이가 됩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자, 근데 기간 말에 투자하면요.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올해는 올해인데 올해 말. 언제? 12월 31일 24시에 투자를 합니다. 첫 번째 투자.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24시에 투자하고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24시에 투자하고 1월 1일 0시에 찾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12월 31일 24시와 그 다음 연도 1월 1일 0시는 같은 시간이거든요. 즉 마지막 투자한 거는 불이가 안 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한 금액은 한 번, 두 번의 불이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투자한 금액은 한 번의 불이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투자한 금액은 아예 불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짝꿍이 이렇게 짝꿍이잖아. 그렇죠? 첫 번째 투자한 거, 두 번째 투자한 거, 세 번째 투자한 거 다 비교해 보면 항상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게 1 플러스 i만큼 더 투자가 되고 있다. 더 불이가 되고 있다.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금액을 뭐 매월 100만 원씩, 아니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씩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게 기간 말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기 평가 시점이 똑같잖아요. 이 시점에 평가를 해보면 미래 가치가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게 더 크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내요. 역으로 어떻게? 자, 여기 평가하는 금액이 여기 만기에 찾을 금액이 1,0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만들 거거든. 그럼 기간 초에 투자하는 거하고 기간 말에 투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낫지? 라고 이제 보면 똑같은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 초에 투자하는 금액, 투자 금액이 더 적다. 얘는 투자 금액이 많아야 이 금액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이 역으로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 초에 투자하는 것이 금액이 기간 말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래 가치가 나중에 더 커지는 거고요. 같은 미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 초에는 더 적게 투자해도 되고 기간 말에 투자하는 것은 더 많이 투자해야 똑같은 금액을 만들 수 있다. 그죠? 이 지문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복리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복리가 있었죠. 반기복리, 분기복리, 월복리, 뭐 일복리는 안 나와. 월복리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요즘 은행 가면 월복리 상품도 나와 있어요. 자, 보면 자,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이자율은 연간 표면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연복리가 아닌 복리는 주로 이제 월복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간에다가 복리 횟수를 곱하고 이자율은 복리 횟수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밥 먹으러 가도 야 오늘 뭘로 통일할까? 우리 메뉴 통일하자. 그래야지 빨리 나와.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통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되면 강아지도 기뻐서 월 이렇게 짓거든요. 강아지도 기뻐서 통일되면 월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월복리 나오는데 월복리 별짓 다 해요 제가. 그죠? 자, 월복리가 나오면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뭐 계산의 단위를 통일해야 돼. 계산의 단위를 통일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미래 가치부터 해볼게요. 자, 원래 자 PV를 FV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1 플러스 i에 n승을 곱해서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1 플러스 i에 n승을 곱해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월복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원금이 되려면 여기 n 기간이 말이죠. 기간의 단위가 월 단위 계산해야 돼. 월 단위. 그렇죠? 여기 그냥 n승 해버리면 이게 연 단위잖아. 그렇죠? 월 단위면 1년에 12번. 그렇죠?
곱하기 12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은요. 이자율은 열리니까 월 이율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월 이율은 나누기 10이죠. 나누기 1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V는 PV 곱하기 1 플러스 12분의 I 곱하기 N 곱하기 12. 그죠? 그러니까 원래 1 플러스 I의 N승인데 요거를 I는 나누기 12, N은 곱하기 12. 요걸 추가해 주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FV를 가지고 PV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원래는 뭐였죠?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누어 주는 거, 할인해 주는 거였는데 이게 월 단위야. 월 단위. 월복리야. 그럼 어떻게? 기간은 월 단위로 쪼개서 12개. 그렇죠? 곱하기 12 해줘야지. 기간이, 투자 기간이. 1년에 12번이잖아. 그죠? 곱하기 12. 자, 이자율은 예를 들면 연리 12%짜리야. 그럼 월 이율은 1%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 나누기 12 해줘야지. 1% 나누기 12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식을 이걸 세울 수 있어야 돼.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예. 현재 가치는 할인해서 나오고요. 미래 가치는 곱해서. 그죠?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화폐 시간 가치가 꼬박꼬박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은퇴 시점에 은퇴 자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 현재 필요한 금액은 공식 세울 수 있어야 돼요. 10억 원은 은퇴까지 기간만큼 할인한 금액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지문에 시험에 나와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10억이 필요해. 10억이 필요해. 근데 우리 이자율이 4%야. 그러면 지금 얼마 있어야 돼? 그럼 10억 원을 만들려면 지금 PV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0억 원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이니까 이렇게 1.04의 N승이죠. 그러니까 10승,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0.04의 10승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월복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월복리다. 그러면 10억 나누기 1 플러스 0.04의 10승 이거였는데 10승은 여기다가 곱하기 12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0.04는 나누기 12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요거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식을 골라야 돼. 자, 그럼 그 금액은 할인된 이율인 이자율이나 수익률로 은퇴 시점까지 분리돼서 은퇴 시점에 10억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자, 지금 10억 원이 있으면 미래 얼마가 되겠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FV 구하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1 플러스 0.04의 10승 이렇게 가는 건데 그쵸? 10년 뒤에 만약에 10억을 가지고 미래에 만든다 이러면 이게 월복리로 굴러간다. 그러면 10승 요거는 n에다가 곱하기 12 그 다음에 이율은 0.04 나누기 12 이렇게 간단 말이죠. 월이다. 월이율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내용 잘 정리를 해두시고 공식 세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 이제 예제 나옵니다. 자, 은퇴자금 확보를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일시금 금액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보면 현재부터 10년 후에 5억 원 마련한대요. 똑같이. 그죠? 10년 후에 자, 10년이라고 하는 투자 기간이 있고요. 5억 원은 요게 미래 가치죠. 요게 FV. 자, 세후 수익률이 연 4% 연복리네. 그럼 어떻게? 요거를 할인해서 PV 만들 거잖아요. 그럼 나누기죠. 나누기. 그러면 1 플러스 0.04의 10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억 원 나누기 1 플러스 0.04의 10승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지금 연복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 월복리다.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n에다가는 곱하기 12 이율에다가는 0.04 나누기 12 요거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6단계 프로세스인데요. 와. 자, 우리 보면 6단계 프로세스 1단계 관계 정립, 2단계 정보 수집, 3단계 분석 및 평가, 4단계 작성 및 제시,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뭐라고요? 자, 다 같이 따라하는 거야. 자, 1단계 관계 정립, 2단계 정보 수집, 3단계 분석 및 평가, 4단계 작성 및 제시,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 자, 그럼 고객을 만나서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자, 고객을 만나서 제일 먼저
고객을 만나면 제일 먼저 재무설계사가 뭐부터 할까? 제일 먼저 재무설계사가 고객을 만나면 뭐부터 하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 있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뭐 하는 거죠? 내 소개부터 하는 거야. 나 어떤 사람이야. 그렇죠? 내 소개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무설계 및 자격인자 역량에 대한 정보를 주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제일 먼저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고객을 만나서 고객 니즈를 들어보는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아, 네. 그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오케이. 그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계약서 쓰는 거죠. 자, 계약서 쓰는 게 업무 수행 범위의 결정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도 좋고 이해를 하셔도 좋은데 자,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다가 시험 문제 풀다가 제일 먼저 이거부터 떠오를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한다니까. 내 소개부터. 그렇죠? 예. 내 소개하고 고객 니즈 들어보면서 간 본 다음에 뭐 한다? 계약서 쓴다. 이게 1단계. 계약서 쓰면서 업무 수행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 A to Z 그렇죠? 하는 거야. 관계적 단계. 자, 그럼 계약서 썼잖아. 그렇죠? 계약서 썼으니까 2단계 정보 수집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가요? 아, 저는요. 자녀들은 이렇게 해서 키우고 싶고 저는 은퇴 후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뭐야? 목표를 파악하는 게 2단계야. 여기 뭐 길게 나옵니다. 목표, 니즈, 우선순위 파악한다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목표 파악. 2단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목표 파악.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제 자꾸 두면 여기 1-1, 1-2, 1-3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는 2-1, 2-2, 2-3이에요. 이런 거. 어찌됐건 2단계 첫 번째는 목표 파악. 그러면 이제 목표를 파악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지. 정보는 두 가지야. 재무적인 게 정량적인 정보, 비재무적인 게 정성적인 정보. 그래서 정량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게 2-2, 그 다음에 정성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게 2-3입니다. 목표를 파악하고 재무적인 정보, 비재무적인 정보 이렇게 수집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정보를 수집한 걸 가지고 어떻게 3단계는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자, 3-1이 정보 분석. 3-2가 분석한 내용을 갖고 고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분석 및 평가. 분석, 평가. 3-1, 3-2. 자, 그러면 4단계는요. 제안서를 작성하고 작성 및 제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자, 평가했으니까 수집한 정보를 갖고 평가를 했으니까 이제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대안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4-1입니다. 대안을 파악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그걸 제시해 주는 거. 4-1, 4-2, 4-3이에요. 자, 그럼 고객한테 제안서를 줬어요. 막 설명 쭉 하겠죠. 고객이 말이죠. 오케이, 이거 할게요. 라고 한다면 5단계가 실행인데 일단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객 네 책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재무설계사 내 책임. 이렇게 실행 책임에 대해서 상호 먼저 협의하는 게 5-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하고 제시하는 게 5-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대안을 파악하고 재무설계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게 4단계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상품, 땡땡 투자회사의 무슨 상품 아니면 어떤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몇 단계? 5단계다라고 하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에 옮겼어요. 자, 구체적으로 무슨 상품 선별해서 가입을 하고 막 투자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쭉 갔으면 땡이에요? 아니죠. 6단계는 모니터링입니다. 자, 그럼 모니터링은 자, 먼저 6단계에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 및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 고객님 신상이 바뀌거나 뭐 직장을 이동을 했거나 뭐 그다음에 뭐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나왔거나 여러 가지 뭐가 고객님한테 뭐가 뭐 이사를 갔거나 뭐 변화가 생기면 고객님이 나한테 알려줄 책임이 있어요. 저는요, 상품이 바뀌거나 제도가 바뀌거나 뭐 무슨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세법이 바뀌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 제가 고객님한테 알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모니터링 책임에 대한 또 조건에 대한 합의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들어가는 겁니다. 6단계.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1단계 뭐야? 관계 정립, 2단계 정보 수집, 3단계 분석 및 평가, 4단계 작성 및 제시,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인데 이거에 대해서 쭉 흘러간 대로 봅시다. 처음에 고객을 만나면 뭐부터 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소개부터 한 다음에 고객 니즈를 들어보고 간 본 다음에 계약서 쓰는 게 1단계. 그죠?
그 다음에 목표를 파악하고 정량적인 정보, 정성적인 정보 수집하는 게 2단계, 그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3단계, 대안을 파악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게 4단계, 실행 책임에 대해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5단계, 모니터링 합의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6단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순서를 쫙 흘러갈 수 있어야 우리 시험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는 뭐였죠? 자, 1단계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소개부터 하는 거다. 그렇죠? 재무 설계가 뭐고 인증자의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나를 왜 찾아왔는지 고객 니즈를 들어보고 이걸 검토하는 게 2단계. 내가 해줄 수 있는지 간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은 업무 수행 범위고 계약서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쓸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해줄지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1-1, 1-2, 1-3. 요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은요. 우리 뒤에 가면 윤리에 또 나와요. 내용이 겹쳐요. 윤리에도 이 문제가 나오고 우리 재무설계 개론에서도 또 나와.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계중립 단계에서 상담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핵심 상담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죠. 일단 재무설계 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우리 앞에 1장에서 배웠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무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 뭐 3가지 변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3번째, 재무설계를 하면 뭐가 좋은지 그 이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통 뭐 이런 거예요. 아유, 뭐 고객님 뭐 알고 계는 뭐 만약에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그럼 그 지인에 대한 얘기를 해도 돼.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찾아가는 고객이 고객별 어떤 뭐 특수 산업이나 이런 관계된 그런 사람들을 쭉 다니기도 하거든요. 의사시장이라든가 뭐 변호사 시장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의사다 그러면 옆에 무슨 뭐 땡땡 의원의 그 뭐 원장님 계시잖아요. 그 원장님도 이거 하셨는데 뭐 이렇다 이렇게 그래요? 그 원장도 했어? 나도 할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설계를 경험한 다른 고객의 어떤 삶의 변화를 막 이야기를 하면 고객이 오케이 나도 할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 이런 사람이 했죠. 본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기 자격에 대해서. 내가 AFP인지 CFP인지 그렇죠? 본인의 역량, 역할. 제가 뭐 16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이렇게 뭐 재무설계를 해오면서 뭐 이렇습니다. 뭐 쭉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전문가들과 어떻게 다른지. APK, CFP는 이렇습니다. 다른 전문가들하고 어떤 게 차별화되는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6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단계 관계정립, 2단계 정보 수집, 3단계 분석 및 평가, 4단계 작성 및 제시,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 이게 쭉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죠. 각 단계별로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때 재무설계상 어떤 역할을 하고 고객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보 수집 그러면 몇 단계죠? 그렇지, 2단계예요. 1단계 관계정립, 2단계 정보 수집이잖아요. 그렇죠? 정보 수집하는 단계는 몇 단계? 2단계. 그럼 여러분 정보가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고객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재무설계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한적이에요. 근데 말이죠. 고객이 자기 정보를 스스로 수학과에서 나한테 막 제공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고객은 자기 정보를 알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고객뿐이 아니죠. 다 그렇잖아. 자기 개인정보를 누가 막 알려주고 싶겠어요? 개인정보 갖고 사기치는 놈도 있고 보이스피싱 뭐 이런 애들이 정보를 빼내다가 돈을 빼내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 정보를 쉽게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보를 모르면 재무설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건 2단계지만 정보를 수집하기 이전에 1단계에서 먼저 정보 수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수집하는 단계는 몇 단계? 2단계인데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단계는 몇 단계? 1단계. 다시. 정보 수집은 몇 단계? 2단계.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단계 몇 단계? 1단계. 요거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보가 수집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 고객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재무설계가 잘 안 돼요. 그죠?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고객 정보가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재무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고객 정보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고객도 노력해 줘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당부해 주는 단계. 이게 몇 단계? 1단계다.
정보 수집은 2단계에서 하지만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단계는 몇 단계? 1단계. 요거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과정에서 유의점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 1단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을 처음 딱 만나는 게 1단계인데요. 고객을 처음 딱 만나면 처음에 딱 만나면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를 하잖아. 그렇죠? 인사를 할 때 우리 사람은 누구나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첫인상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첫인상이 막 깨지지하고 막 전문가스럽지 못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인상은 전문가다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 이 사람 상당히 전문가스러운데. 전문가스러운 이미지를 줘야 신뢰를 줄 수가 있죠. 신뢰를 구축하는. 왜냐면 관계 정립 단계는요, 제일 중요한 게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뢰를 쌓는데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줘요. 그래서 준비도 잘 해야 되고요. 옷차림도 깔끔하게 처음 만나면 이제 명함도 탁 주고 여러 가지 이제를 통해서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줘야 되고요. 첫인상은 좋았는데 대화를 나눠 보니까 버버버버 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고객의 삶에 아까 우리 관심 1장에서 우리 배웠잖아.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질문이나 이런 페이스형 질문이 있고 개방형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대화 방식도 개방형 대화 방식으로 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뭐 정보를 수집하려고 대화를 할 건데 페이스형 질문을 막 자꾸 해가지고 고객이 네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다 보면 이게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의 생각, 가치관, 신념,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대화 방식으로 고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성적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이 개방형 대화 방식이 상당히 필수적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법을 구사할 때는 말이죠. 화법을 구사할 때는 제가 만약에 핵심을 먼저 딱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건 우리가 이걸 두괄식이라고 불러요. 핵심을 먼저 딱 요점을 딱 얘기하고 중요한 이게 키포인트가 먼저 얘기하고 쭉 설명한 두괄식. 자, 그 다음에 쭉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리는 거 이거 미괄식이야. 그렇죠? 화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자 먼저 핵심을 딱 얘기하고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요점 정리하면서 강조. 이건 뭐라고 그래? 양괄식 화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괄식 화법을 구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처음 핵심을 딱 얘기를 하고 시작하니까 기대가 되죠. 대화 과정이 기대가 돼요. 그 다음 내용이 뭔지. 그렇죠? 그래서 집중하게 해서 핵심의 근접을 더 쉽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럼 이야기할 때는 저도 강의할 때 신경 쓰는 거지만 말의 강과 약, 고저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세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막 얘기하다가 제가 중요한 부분은 속삭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고객이 주의 깊게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탄한 어조로 얘기를 하다가 속삭이면 오히려 강조가 되는 걸 수도 있죠. 평탄한 어조로 얘기하다가 강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강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의 강약과 고저를 신경 써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1-3입니다. 계약서 쓸 때는 업무 수행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뭐냐?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계약서를 이렇게 꼭 쓰세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계약서에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첫 번째, 고객한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이 서비스는 제공하는 거고 이 서비스는 제공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함되는 서비스가 뭐고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이거 구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고객은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까지 원하시면 요거는 수수료 더 내.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서비스 재무설계 서비스를 하게 되면 보수 체계. 예를 들면 어떻게 상담 자문을 받는다. 그러면 상담수로 보통 fee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수는 fee인데 여기다가 어떤 상품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커미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fee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커미션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 이해상충 상황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당연합니다. 뭐냐면 고객은 우리가 고객이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죠.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A 상품이 있고 B 상품이 있는데 A 상품은 고객한테 유리하고요. B 상품은 스스로가 높아요. 나한테는 이게 유리하지만 고객한테는 이게 유리하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상충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재무설계사는 B가 자기한테는 좋아. 고객한테는 A가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당연히 고객한테 유리한 걸로 해줘야 돼요. 그럼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 고객이 나를 찾죠. 그래서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때 그거에 대해 알려줘야 되고요. 고지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객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단계 1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고객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제가 비밀 유지해 줍니다. 컨피덴셜, 대외비로 처리합니다. 또 컨피덴셜, 대외비 뭐 이렇게 해서 뭐 해갖고 막 파일에다가 탁 쳐내가지고 그렇죠? 이거 고객한테 신뢰를 줘야 돼. 비밀 유지가 된다는 확약이 있어야 고객이 믿고 자기 정보를 준단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서비스하는지 계약 기간. 자, 그 다음에 이거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고객 네 책임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재무설계사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객의 책임 범위, 재무설계사의 책임 범위. 자, 그다음에 중간에 고객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실 수도 있어요. 계약 해지 어떻게 하는지. 종료하실 수도 있어요. 종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계약서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간간히 시험에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단계 넘어오면요. 2단계는 목표를 파악하고 정량적인 정보 수집하고 정성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게 2단계다. 그렇죠? 2단계 뭐야? 정보 수집 단계. 목표, 니즈,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목표 파악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정량적인 정보 수집하고 정성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잘 우리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하는 것만큼 답이 없어요. 우리 시험 보려면. 반복이 최고야. 자, 그럼 핵심 3단 요소 봅시다. 자, 우리 목표를 설정하는데 말이죠. 고객님,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 행복한 삶이에요. 이런 대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행복한 삶이죠. 그럼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인데 어떻게 행복하고 싶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막연해서 재무설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재무설계사가 이 고객의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10년 안에 5억을 모아서 이 5억으로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게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목표예요. 자,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5억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수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목표 이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선순위는 뭐 여기에 있고 얘는 2순위, 얘는 3순위, 얘는 4순위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에 답이 다 있죠. 자, 그러니까 목표 설정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돼. 그래서 금액으로 수치화가 가능하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년 안에 5억을 모아서 이거 하고 싶다고 고객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고객을 봤더니 모아놓은 자산은 한 푼도 없는데 한 달에 근근히 100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100만 원 갖고 생활비도 부족해요. 근데 10년 안에 5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목표가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객의 현실에 맞게 거기에 맞는. 그럼 예를 들어서 빚이 많은 고객이다. 그럼 부채를 어떻게 줄여서 어떻게 줄여서 이 사람이 저축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그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그냥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야, 그렇죠? 현실성 있는 목표. 그러니까 목표는 어떤 목표? 현실성 있는 목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금액으로 수치화가 가능하고 기간이 명시돼야 된다. 자, 근데 고객은요 목표를 세우기를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님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앞으로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쭉 보면, 자, 뭐 언제쯤 결혼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결혼해서 쭉 살다 보면 아이가 생길 거고, 아이를 출산하고
집장만 언제쯤 할 것 같다. 이 아이가 자라서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대학,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언제쯤 대학 등록금 필요할 거고, 이 아이를 나중에 결혼도 시켜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중간에 뭐 차량을 바꾼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집장만 할 때는 뭐 자기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부채를 끌어다가 어떻게 써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고, 은퇴는 언제쯤 할 거고, 노후 생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계획들을 쭉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그려가면서 이때쯤 뭐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생애 주기에 따른 제 목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기에는 이런 게 필요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결혼해서 가족을 형성하니까 가족 형성기에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확장이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에는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커서 뭐 대학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는 뭐 중년 되고 이랬을 때 어떤 자금들이 필요하고, 내가 은퇴하고 노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관심사들은 이런 게 있어요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고객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뭐 외워서 연결하는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런 게 나왔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런 거를 뭐 사랑의 짝대기 이런 거 안 중요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생애 주기에 따른 어떤 관심사들은 뭐예요? 이런 걸 가지고 제 목표를 세우는데 설정하는데 도와준다. 자, 그러면 목표들이 고객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방금 봤지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모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재원들은 제한돼 있어요. 내가 모아놨던 자산, 그다음에 앞으로 벌 수 있는 거, 그렇죠? 자산이나 소득을 봤더니 이게 제한적이죠. 그러면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많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선순위는 다른 것들은 좀 제끼더라도 얘는 꼭 이루고 싶은 거, 이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목표 달성을 포기하거나 목표를 조정하더라도 꼭 이루고 싶은 거, 이게 우선순위가 큰 거예요. 이게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아니고 단기간에 도래하는 목표가 최우선 목표가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해서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애들 교육자금. 자, 지금 교육자금 마련해서 딱 끝났어. 그럼 자, 이때부터 집장만 해야 되네. 집장만 딱 끝났어. 그럼 이제 애들 결혼자금 이때부터 쫙. 노후자금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육자금, 뭐 주택자금, 애들 결혼자금, 노후자금 이렇게 해서 시작을 같이 해야죠. 그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래되는 시기는 교육자금이 먼저고 애들 양육자금이 먼저고 뭐 집장만 하는 건 뭐 저기 노후자금은 뒤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간다고 해서 이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노후자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뒤쪽에 있지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단기간에 도래되는 목표가 최우선 목표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면 그중에서 좀 포기하더라도 애들 교육자금은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들 결혼자금은 지가 벌어서 가야지. 대학 등록금 대출 받아서 장학금 받아서 가야지. 뭐 예를 들어서 내 노후자금이 우선이야.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이 고객의 가치관, 신념,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정보를 수집할 때 재무적 정보, 정량적인 정보라고 하고요. 비재무적인 정보, 정성적인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다시 한번 여기서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고요. 정보를 수집하는데 먼저 고객이나 가족에 대한 기본 정보를 받아야죠. 그렇죠? 뭐 인적 사항, 가족 구성원, 소득 구조, 뭐 부모나 형제를 부양하고 있는지, 다른 부양 가족이 있는지, 장애 가족이 있는지 이런 것들 기본 정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쪽에 나오는 건데 제가 앞쪽으로 좀 당겼어요. 가정, 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정,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 대한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님 지금 소득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가 있고 부채가 얼마가 있고 순자산이 얼마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고객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고 여기 은퇴 시점이고 자 지금부터 이 땅에서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준비되어 있고 자 지금 추가 저축 얼마 해야 되네요. 막 이런 것들 쭉 계산을 해서 고객한테 제시를 해드릴 건데 제 생각으로는 투자 수익률은 5%로 하고요. 물가 상승률은 3%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럼 고객이 그래요? 근데 왜 투자 수익률은 왜 5%죠? 물가는 왜 3%죠?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모두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고객과 상호 합의해서, 자, 고객님께서 그동안에 뭐 투자해왔던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쭉 보니까 고객님께서 평균 수익률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고객하고 수익률을 몇 %로 합시다. 합의를 해야 되고요. 고객님, 과거에 뭐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해서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통계청 자료, 통계치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 고객님 이렇게 됐는데 그 물가 상승 몇 프로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보고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객이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과 상호 합의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적인 정보를 우리는 정량적인 정보라고 하고요. 비재무적인 정보를 우리는 정성적인 정보라고 해요. 우리 재무적인 정보는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돈과 관련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소득, 지출, 저축, 뭐 자산, 부채,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뭐 보장성 보험 가입 여부 이런 것도 돈과 관련된 거예요. 자, 비재무적인 정보, 정성적인 정보는요, 읽어보면 알아요. 돈과 관련이 없는 건데 가끔 보면 우리 지문에 있죠. 이런 내용들 살짝 두 개를 섞어요. 그럼 헷갈리거든요. 그쵸?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저는 이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토리 암기법이에요. 외우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줘서 외우면 잘 안 까먹어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거 한번 요런 것들이 있는데 말을 만들어 볼게요. 제 친구 중에 금융에 대한 이해가 높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제 건강을 염려를 해서 저한테 정성을 들인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 예뻐요. 그래서 미관상 고이다가 나. 미관상 고이다가 나. 자, 미관삼 고위다가. 자, 금융 이해력이 높은 친구가 제 건강을 염려해서 정성을 들인 선물을 준비했는데 미관삼 고이다가 나. 이렇게. 자, 보시면 자, 금융 이해력이 높은 친구가 제 건강을 염려해서 정성을 들인 선물을 준비했네요. 예. 그래서 현재 또는 미래 라이프 스타일에 예상되는 변화. 관심과 취미 생활. 삶의 목표. 미관삼 고용에 대한 상황 및 기대. 위험 수용 성향.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 가치관, 꿈, 희망상, 신념, 태도. 금융 이해가 높은 친구가 제 건강을 염려해서 정성을 들인 선물을 준비했더니 미관삼 고이다가. 재밌나요? 연구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시험에는 이게 나와봐야 지문 하나야, 보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섞어줘도 섞어놓고 내용이 막 섞여 있거든요. 이게 정량적인 정보라고 하면서 얘네들을 나열하면서 얘를 하나씩 살짝 껴넣는다거나, 정성적인 정보인데 얘네들 나열하면서 얘네들 하나씩 껴놓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않으라고 스토리 암기법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데 우리 정보 수집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면담이에요. 면담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럼 면담을 해야 정량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정보도 잘 파악할 수 있고요. 우리 면담을 통해서 대화 과정을 통해서 신뢰관계 구축하기가 쉬워져요. 자, 근데 고객이 말이죠. 기혼자일 때는 부부가 함께 상담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97년도에 보험업계에 처음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13년 정도 영업을 했거든요. 보험업계에서. 13년 정도 영업을 했는데, 이게 제가 그 영업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하고 상담을 진행을 해서 보험계약도 체결을 해갖고 청약서 작성해서 딱 뭐 돈도 딱 받아갖고 딱 해서 딱 들고 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전화가 오는 거죠. 딸랄랄랄 이렇게 전화 와서 딱 받아보면 죄송한데요. 집에 가서 계약 체결했다고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취소하면 안 될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고객이 저하고 재무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 이해를 해서 오케이 너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집에 갔더니 배우자의 반대로 배우자의 반대에 부딪혀서 캔슬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했던 얘기를 그 고객이 똑같이 해주면 되지 않느냐? 못해요. 그 고객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애초에 그 고객 부부를 같이 모셔놓고 설명을 하면 두 분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를 함께 모셔놓고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면담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면담이 좀 불가능하다면 설문서, 전화, 이메일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정성적인 정보 파악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설문서 작성을 먼저 시키고 이 설문서를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게 좋아요. 이게 가장 좋다. 자, 그럼 정보 수집을 할 때 보면 가족 구성원이나 이제 본인 고객한테 대한 어떤 기본 정보들은 지금 이 고객님의 현재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애 주기별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어떤 니즈가 있을지 유추해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나이가 가장 먼저 필수고, 이 고객의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으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순자산이에요. 순자산 파악을 통해서 이 고객의 어떤 재무 활동, 재무적인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자산이나 부채를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재무 활동이나 저축이나 투자 활동의 결과가 자산과 부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보장성 보험 가입이 돼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비가 안 되면 쪽박 찰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재무설계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완적인 수단으로 보장성 보험이 꼭 필요한 건데 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이게 저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가끔 이제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 보장성 보험은 저축하는 거다라고 속여 팔아서 사기치는 일부 몰지각한 그런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보험은 뭐예요? 이거 보장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장의 목적으로 그렇죠. 위험을 내가 이전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보장을 받는 대가로 지출하는 지출 비용이에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들었는지를 보험 증권을 통해서 보장 내용이나 보장 금액이나 보장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이나 부채는 이렇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알아야죠. 현금 흐름. 자, 뭐 연간 고객님한테 들어오는 유입되는 돈이 얼마가 있고 유출되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미래 상태 어떤 재무 상태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원인이 돼서 자산이나 부채가 결과로 나타나요. 자산이나 부채가 결과로. 그러니까 원인, 현금 흐름은 원인이 되고요. 이게 결과로 자산이나 부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소득이나 지출, 저축 및 투자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하는 거거든요.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의 종류, 금액, 예상 발생 기간, 소득 구조의 변화 가능성, 비정기적인 소득, 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고 지출은 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도 있을 거고 저축 및 투자는 어떤 상품, 어떤 목적으로 가입이 돼 있고 납입을 얼마하고 만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면 3단계가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야. 3-3 분석. 그다음에 요 정보를 가지고 이게 목표나 니즈 우선순위를 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게 3-4. 3-1이죠. 3-1, 3-2 이렇게 잘못 내 있네. 그죠? 3-1, 3-2. 자, 그래서 3단계에서는 이 고객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취약점 이런 것들 보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잠재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럼 고객 정보를 잘 분석하려면 그냥 정보 숲에서 내 머릿속에 담는 게 아니에요. 잘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드는 표가 있는데 그 표가 자산부채 상태표하고 현금 흐름표죠. 표 이름이 뭐라고? 자산부채 상태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자산부채 상태표는요.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죠. 자산, 부채.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딱 빼면 이게 순자산이거든. 순자산이 얼마인지. 뭐 사실 뭐 대부분 고객들이 이제 비슷하겠습니다만 집을 갖고 있다. 그럼 자산이 집이 다야. 그것도 대출 잔뜩 끼고 있기 때문에 대출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요. 현금의 흐름,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소득의 유형과 지출의 패턴, 저축의 성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재무 비율 분석을 합니다. 그럼 수지 상태, 이 수지가 배수지 말고
수입과 지출 상태죠.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을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수지 상태야. 소득과 지출, 수지, 수입 지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지 상태. 그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대비해서 비상 예비 자금이나 부채가 있다면 얼마인지, 저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적정성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재무 상태 각 약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표 달성하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필요 자금이 얼마 필요하네요. 네, 지금 준비된 자금이 얼마가 있네요. 필요 자금에서 준비 자금 빼면 부족 자금이 얼마네. 이 부족한 자금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분석을 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물가 상승률이나 수익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3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4단계 넘어오면 4단계는 대안을 파악하고 작성하고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사실 제안서를 작성해서 설명할 때는 전문가다운 전문 용어만 잔뜩 들어놓으면 고객이 못 알아듣죠. 그래서 고객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제안 내용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순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안을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하고 제시하는 거. 4-1, 4-2, 4-3. 대안을 파악하고 작성하고 제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4단계에서는요. 고객의 현재 어떤 상태,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제안상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요소, 가정, 제안 전략에 내재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고, 자, 재무 설계안은요. 당연히 재무 설계사의 주관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틀려. 재무 설계사의 주관이 개입이 되면 안 된다. 틀려. 재무 설계사의 주관이 개입이 안 되면 재무 설계사를 만날 필요가 없잖아. AI면 되잖아. 알파고. 요즘 AI를 통해서 제안을 받기도 해요. 요즘. 그쵸?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AI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률적인 제안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지 못하거든요. 요즘 그래서 AI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재무 설계사가 직접 같이 접목이 돼서 많이 같이 해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재무 설계사의 주관이 개입된다 안 된다? 된다. 당연한 거야. 재무 설계사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재무 설계사를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개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무 설계사의 의견이 증명된 사실인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자기의 의견이에요. 재무 설계사 의견은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견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비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의 지식이나 경험, 법률상의 한계를 인식을 해야 돼. 자, 저는 말이죠.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97년도에 보험업계에 입문을 해서 보험 영업만 한 13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네? 강의는 한 1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재무 설계를 하면 보험 설계나 은퇴 설계, 뭐 일반적인 재무 설계 이런 것들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에. CFP라서 제너럴한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보험이나 은퇴, 재무 설계 이런 것들은 제가 그쪽에 전문가예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세무사가 아니죠. 세금 관련한 얘기를 물어오면 일반적인 얘기는 해줄 수 있어도 그쪽과 관련된 것은 세무사가 해줘야 돼요. 세무사의 조언을 받거나 세무사한테 위임을 해서 해야죠. 뭐 상속 설계, 법률과 관련된 것들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수립을 해야 최선의 제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제안서는 꼭 하나만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보통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고객한테 하나만 제안을 하잖아. 고객이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인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저는 한 2개 정도 제시하라고 그래요. A안과 B안을 제시하면요. A안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A안 할까? B안을 할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한 2-3개 정도를 함께 제시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제안을요. A안, B안, C안, D안, E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쫙. 고객님 베스킨라빈스 써리원 이것도 아니고 쫙 넣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마음껏 고르세요 하면 고객은 의사결정을 잘 못합니다. 예, 결정장애가 있어요. 많은 고객들이. 그래서 한 2-3개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A안, 제 생각에는 A안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이거가 좀 어렵다 그러면 B안도 괜찮긴 해요. 이런 식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고객님 지출이 너무 많으시니까 이 지출 규모를 조정을 좀 해서 여기서 나오는 여유 자금을 갖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든가 지금 금융상품이 언제 뭐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뭐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 조건이 부과되는 그런 제안도 좋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고객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안을 짜다 보니까 이 고객의 자산이나 자산이 적고 부채는 많고 소득은 적고 이 목표 달성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표를 바꿔야죠. 그렇죠? 현실성이 떨어져. 목표를 바꿔야 돼요. 고객과 함께 목표를 수정을 하고 수정된 목표를 위한 재무 설계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목표를 세우는데 앞에서 우리 얘기했죠. 어떤 목표?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4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자, 5단계에 들어오면 실행 단계인데 실행 단계에서는 두 가지였죠. 실행 책임에 대한 상호 협의. 이 5-1입니다. 자, 실행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고객 책임이에요. 자, 고객이 실행한 거죠. 나는 제안을 한 거고요. 이걸 실행에 옮기는 건 고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투자했다가 좀 수익률이 안 나오거나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야, 너 때문에 그래서 멱살 잡혀. 실행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고객한테. 실행 책임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5-2에서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안은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5단계에 와서 비로소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자기의 이익보다는 누구의 이익,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해서 추천을 해줘야 되고요. 실행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고객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멱살 잡혀요. 자, 6단계. 자, 모니터링 들어가면요.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 및 조건에 대해서 먼저 합의를 하죠. 고객님 신상이 바뀌거나 무슨 이사를 갔거나 직장이 바뀌거나 결혼했거나 아이를 출산했거나 이런 변화는 고객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 제도가 바뀌거나 세법이 바뀌거나 금융 환경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 제가 고객님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책임이죠. 그래서 모니터링 주기, 비용, 업무 범위, 고객 협조사항 이런 사전 고객과 합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에서 모니터링 들어가는데 주요 모니터링 어떤 거? 목표 달성 과정에 대한 진행 상태 평가하고 처음에 수립할 때 고려했던 내용들이 가정치가 이게 계속해서 타당한지 바뀔 수도 있잖아요. 환경이.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 상황도 바뀌고요. 목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중간에 설계안을 수정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결정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변화가 되니까 변화에 대한 상호 합의가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고객의 상황이나 재무 상태 환경의 변화를 이 재무 설계안에 수정해서 반영하는 단계가 6단계고요. 자, 경우에 따라 다시 몇 단계? 정보 수집 단계로 돌아가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에요. 정보 수집 단계 몇 단계였죠? 2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관계 정립은 1단계는 이미 돼 있잖아. 그렇죠?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고객이 바뀌는 건 뭐가 바뀌죠? 목표나 정보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몇 단계로 돌아간다? 2단계로 돌아간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하셨던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폐 시간가치 공식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그럼 어떻게? 자, PV가 있고 FV가 있으면 N과 I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되려면 1 플러스 I의 N승을 곱해주는 거죠. 연봉리의 미래 가치. 그렇죠?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FV를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 이걸 할인해 주는 거죠. 요거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연봉리일 때 얘기해요. 월봉리라면 우리의 손은 통일되면 강아지도 기뻐서 월 짖는다. 그렇죠? 통일시키려면 계산의 단위를 통일하는데 자, 월봉리니까 1년에 12번. 그럼 n에다가는 곱하기 12, i에다가는 나누기 12. 여기도 n에다가는 곱하기 12, i에다가는 나누기 12. 그렇죠? 월봉리의 미래 가치는 이렇게 되고 월봉리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공식 세우는 거 잘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프로세스 6단계가 뭐였죠? 관계 정립, 정보 수집, 분석 및 평가, 작성 및 제시, 실행, 모니터링. 자, 1단계 관계 정립 처음에 고객 만나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다음 고객 니즈 간 보고 계약서 쓰는 거 1단계. 그렇죠?
자, 역량에 대한 정보 제공, 고객 니즈 검토, 업무 수행 범위 결정. 자, 그 다음에 목표 파악하고 정량적인 정보 수집하고 정성적인 정보 수집하는 거. 정보 수집은 목표 파악, 정량적인 정보, 정성적인 정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3단계. 그렇죠? 자, 4단계 오면 대안을 파악하고 작성하고 제시하는 게 4단계. 그렇죠? 자, 이제 실행 연결 때 5단계는 실행 책임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별하고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4단계에서는 이거는 포트폴리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전략 짜는 거고 이걸 구체적인 상품, 땡땡 회사의 무슨 상품? 이거 5단계. 자, 모니터링 책임에 대한 조건에 대한 합의를 먼저 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6단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고요. 우리 프로세스 3단계가 분석평가인데 이 3단계에서 작성하는 표 두 가지가 있었어. 그게 뭐였죠?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